79년도에 남녀공학이 됩니다. 세종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 교육부 장관이 사인하면서 그랬대요. 와, 학교 이름 중에 이 이름이 남아 있었구나. 세종대학교. 그 이후에 저희를 닮아가려고 다른 대학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 이름을 붙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답니다. 저 이번에 서울산업대학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으로 바꾼 학교 이름도 원래 정조대학교를 고려했다가 발음이 이상하다 싶어서 안 했다고 그러고요. 뭐 지방에는 태종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별 대학들이 다 있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가 생긴 바람에 지방에서는 세종대학교가 세종시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 캠페인을 세종대학교 in 서울로 붙였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고 서울 한복판에 있다 지금. 그러니까 7호선과 2호선과 다양한 지하철이 그리고 직접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교문에서 지하철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중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앞에 있죠. 근데 거기 근린공원이라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 프로젝트로 오면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을 같이 한 바퀴 산책을 합니다. 그게 한 시간 걷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럼 그분들이 외국 돌아가면 보내요. 살다가 어느 대학에 가봤더니 동물원도 있고 대학원에가 놀이동산도 있는 대학은 처음 봤다. 엄청난 대학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우리 학교처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 세종대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1990년부터 원래 세종대학교 하시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용과, 그 다음에 호텔과, 호텔관광과, 최근에 만화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90년부터 학교를 저희가 개조를 해가지고요. 지금 세종대학교가 75%가 공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공대입니다, 사실 지금.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만화과인 저희 예체능에 있던 만화 애니메이션과와 디자인 이노베이션 두 과도 6년 전에 공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종대학교 모든 과가 다 공대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세종공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영경제학과도 있고 원래 저기 커트라인 오픈 인문계열도 다 있습니다. 예체능도 있고요. 근데 거기 정원이 좀 줄은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공대로 전진 배치가 됐고 그 공대도 최신의 첨단 전공으로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오늘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에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요.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기 때문에 분량은 한 2시간 넘어갈 강의일 겁니다. 오늘 슬라이드도 한 80개 갖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충분히 드릴 말씀 많이 드리고 좋은 이야기를 드릴 생각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학이라는 곳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과 또 하나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시킨다고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다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물어보면 꿈이 뭐니? 그럼 애가 뭐 하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 엄마 아빠들도 다 꿈이 없었습니다. 사실 10대 때. 다 그냥 살다가 당시 학력고사 수능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대학 맞춰 간 거죠. 그러다가 전공이 생기는 거고 전공대로 산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아예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잘해주고 인천공항에 외국 사람들이 내리면 첫마디가 그렇대. 야,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왔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크니? OECD 국가 중에 10대가 가장 큰 키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저도 지금 큰 키는 아니지만 저도 성장하면서 한 번도 키가 작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이게 반백이 넘다 보니까 요즘 대학교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천장이 안 보여요, 애들 때문에. 정말 요즘 애들 키가 큽니다. 지금 한국 남자 중고등학생들 평균 키가 73, 74가 넘었다며요, 평균이. 정말 키가 커졌습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안 커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피지컬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더 고민이야. 등치는 어른보다 더 커지는데 서양 사람하고 다 타지는데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선택장애라고 그러죠.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 저 대학교 4년차 우리 아들도 백화점 가서 야, 운동화 사라. 1시간 내내 고르다가 와서 산다는 소리가 인터넷으로 할게요. 결국 그렇게 마무리 돼버려요. 결정장애가 왜 올까 생각해봤더니 지금까지 다 부모들이 알아서 사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은 지가 선택해서 지가 고른 건 뭐냐? 나이키 에어조던 나왔다. 1박 2일 텐트 치고 줄 서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편의점 알바해서 번 돈 60만 원을 85만 원짜리 농구화 산다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그걸 또 올려, 인스타그램에. 그럼 애들이 박수 쳐줘. 우와!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엄마 이거 1년 되면 20만 원 번다. 애들이 요즘 애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공부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부모도 다 이해하실 정도로, 선생님들 다 이해하실 정도로 무지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합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변하고 있는데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교육이에요. 초중고대 다 안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하시죠.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공정과 평등을 유지하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뭔가 도전과 실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나마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중학생도 와 있기 때문에 설명 하나하나 드릴게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아이를 자주 안아줘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엄마 아빠들 아실 겁니다. 안으면 가슴이 심장이 콩당콩당콩당 뜁니다. 얘가.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 아이의 내일을 걱정하게 되죠.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얘를 정말 끝까지 잘 지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의 환경을 내가 쓰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 환경을 내가 지금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 입시나 교육에 대해서는 화만 냅니다. 공부 안 한다고. 왜 학원 보내는데 안 하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돈 벌어서 너 하는데 넌 그렇게 안 하니? 사실은 본인 생각이지. 본인 생각, 완전 본인 생각이에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묻지도 않고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아이의 심장을 느껴본 부모라면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걔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최근에 조사 나왔잖아요. OECD 국가 통틀어서, 아니다,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행복의 1순위를 돈이라고 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며요. 우리는 돈이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보게 되기 때문에 돈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자기의 평생의 업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부모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제가 오늘 뻔뻔하게 입학처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대학의 이야기와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지금 28살짜리 딸하고 2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딸이 삼수했고 아들이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치동에다가 5년 동안 돈 많이 꼬라박았습니다. 저 와이프도 같이 대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둘이가 서울시내 대학교 교수하면서 번 돈, 연봉을 전체를 다 5년을 대치동에 쏟아부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생각만 한 거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근데 딱 제가 8월 달부터 입학처장이 됐는데 5개월 했습니다. 공부하고 자료 보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야, 진짜 내가 정말 바보였고 그냥 공부 않고 제주 삼수한다고 짜증만 냈던 아이들한테 정말 무책임한 아빠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공부를 하면 아이 대학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예전에 제가 독서 이렇게 하는 특강을 다녀봤는데 한 40대 초반에 아버님이 손을 드시고 우리 아들이 정말 책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아버님 책 보세요? 자기는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얘도 안 보지 당연히. 저희 집은 제가 책을 봐도 얘가 책을 안 보는데.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걸 왜 얘가 책을 안 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가 책을 보고 그 책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애가 책을 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시집을 읽고 제가 동화책을 보고 웃으면 애가 와서 물어요. 뭐가 재밌냐고. 그럼 지도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해서 계속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도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전문적인 얘기 좀 할게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바둑을 뒀었죠.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졌는데 이세돌만 딱 한 번 이겼어요. 근데 이세돌이 한번 질 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삼국인데요. 32수 때 알파고가 딱 바둑을 뒀어.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하던 사람도 알파고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에라가 나나요? 왜 저기다 뒀죠? 처음 보는 기보입니다. 이세돌도 너무 이상하니까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놓긴 놨어요. 결국 125수 만에 이세돌이 졌는데 어디서부터 졌나? 그리고 다시 1수부터 다시 해봤더니 그 32수부터 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기는 시점을 사람조차도 이해 못하게 이겨버리는 시점, 우리가 그거를 싱귤레러티라고 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와 있는 시기예요. 우리 눈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도 않고 이해도 않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더 나은 시대가 와버렸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싱귤레러티가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병원이 1년에 수십만 건의 약을 제조하는 병원이랍니다. 그 병원이 최근에 연봉 6천만 원짜리 인공지능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대요. 이게 인공지능을 채용한 거예요, 시스템을. 근데 그 인공지능 약사와 1,000몇 명 되는 약사가 동시에 약을 조제를 했대요, 1년 동안. 사람들은 아무리 약을 철저하게 조제를 해도 오류 확률이 0.0001 몇이 나온답니다. 근데 수십만 건을 하다 보면 그게 몇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약사는 단 한 건도 오류가 없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 지금 요즘 나온 한국 차들 잘 나와서 반자율주행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거 그냥 핸들 놔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아직도 불안해요. 이거 놔도 되나? 이러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MZ라고 얘기하는 20대, 30대 애들은 잡니다, 그냥. 왜? 사람보다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야. 사람은 좋을지만 기계는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그 인공지능 그 시점이 이미 우리 주위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인공지능이 오면 우리 일자리 많이 없어질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기면 전혀 다른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는 바뀌었는데 공부는 똑같이 하잖아. 그럼 아이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고려대학교가 배터리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번 처음으로 배터리 학과를. 그래가지고 4년 내내 기업에서 등록금을 다 주고 4년 졸업하면 배터리 회사로 데리고 가는 채용까지 다니는 선채용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이번에 뽑습니다. 지금. 수시에 그 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랑 같이 붙었대. 자, 어디를 가라고 할까요, 부모가? 대부분의 부모는 야, 서울대 가야지. 그게 그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대 경영학과 지금 취업률이 거의 바닥입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취업이 안 돼요, 지금 서울대도. 왜 그러냐면 뽑아놓으면 딴 데 가려고 공부한다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안 뽑아, 사람을. 근데 부모는 딱 그 시점에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고대 배터리 학과, 고대 공대, 에이, 이번 이런 좋은 기회에 서울대 보내지 뭐. 그 한순간에 가오죠, 일종의. 그게 가오입니다, 일본말로. 이거 인터넷 중계되는데 일본말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아니, 저도 대학교 때 친구들 30년째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매번 저녁에 만날 때마다 술 먹고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고3들 다 애들 대학 보낼 때가 됐어요. 아휴, 재수한다, 저도 막 삼수한다, 막 서로 울고 불고 막 술 먹고 있는데 그때 조용히 그 모임 나올 때마다 전혀 그 내성적이고 과묵해서 말 안 튼 친구가 하나 있어요. 대기업 다닌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야, 너도 얘기해. 너도 고3 아니었어? 아, 괜찮아, 얘기해.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됐어. 얘기해봐. 아, 나도 뭐 돈이 없어. 학원도 안 보냈는데 애가 혼자 공부해서 그냥 뭐 입에서 책 보고 뭐 서울대 경영학과 갔어. 애가 딱 그 한 소리 한순간에 술자리가 조용해졌어요. 그 시끄럽던 술자리가 조용해지면서 걔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저는 느낌이, 아니, 걔가 잘한 것도 아니고 걔 애가 잘해서 서울대 갔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가 죽나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 때문에 방금 엄마 아빠도 생각했을 거야. 당연히 서울대 가야지. 근데 그게 그 아이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단연코 걔는 고대 배터리과 가대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고민에, 올해가 문과, 이과가 경계 없이 다 통용되는 첫 학과입니다. 첫 시험이어서 현재 지금 문과 학생들이 작년에 수학 1등급이 22,000명이 나왔대요. 올해 문과 1등급이 2,000명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학 똑같은 과목 같이 보니까 이과가. 그럼 이과 애들이 작년보다 점수가 많이 올랐냐? 불수능이라고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과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과 애들한테 1년 내내 조사를 해봤더니 문과로 이동하겠다. 30%가 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말이 생기냐? 가천대 정도의 공대를 갈 정도의 아이들이 중앙대 경영학과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듣고 왜 거기 경영학과를 가? 공대를 가야지. 근데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7, 8하는 부모 몫이에요.
그럼 부모가 책임져야 돼, 취업을, 걔는. 그럴 자신 없으면 그러면 안 돼, 애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우리 옆에 와 있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일자리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 못하니까 물리 싫어하니까 공대 보내면 안 된다. 저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애들이 있습니다. 밝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한 번 만나면 친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디어 많고 어디서나 지가 대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은 못 가도 돼. 근데 봤을 때 애 성격과 애가 정말 성격과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온다. 그게 뭐냐? 바로 가오라는 거예요. 내 새끼 키운 부모로서의 가오 때문에 마지막에 본인들이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애들 또한 그렇지. 학교에 프랑카드 붙일 거 아니야. 서울대 경영학과 왔다고. 그거 붙여봤자 며칠 붙이는 건데. 자기 인생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 한 가지 더 인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중학생도 와 있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비커에다가 찐 계란을 톡 떨어뜨리면 물에 통 빠져요. 그럼 그 비커에 있는 계란을 물 위로 다시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금을 넣으면 되지. 그렇지. 소금을 대충 넣으면 안 떠오릅니다. 나중에 엄청 넣어야 됩니다. 거의 뿌려질 때까지 넣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소금을 넣다면 어느 순간에 계란이 혼자 평 올라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소금을 넣는 양에 비례해서 계란이 천천히 비례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돼야 내가 떠올라도 되겠구나 싶을 때 계란은 바닥에서부터 수면까지 한 방에 올라오지 중간중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부할 때 그렇지. 이번 중간시험 봤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오겠지? 지금까지 해온 거 생각도 않고.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무지하게 뛰어보세요. 안 빠집니다. 어느 시점이 와야 몸이 변화가 되고 성적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데 왜 몸이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오고. 영어 공부도 그래요. 이렇게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학원 다니는데 왜 영어 안 들리지?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생선 사고 있는데 옆에서 미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욕하는 소리가 들려.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크리티컬 매스라는 임계점입니다. 공부는 삶의 반전은 모두 임계점에서 시작됩니다. 임계점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의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에서 용장, 맹장, 덕장, 지장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머리 좋고 인품 좋고 많은 장수 있잖아. 용맹, 덕장, 지장, 맹장을 이기는 마지막 장수는 운장이라고 있습니다. 운 좋은 장수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운이 태어난 운이냐? 아닌 거예요. 임계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 나오는 거지. 아이가 운장이 되려면 본인이 자신을 믿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터널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야 터널을 나오는 거야. 요즘 어디야 서해바다에 새로 생긴 터널 6.3km짜리 터널이 있다며, 해저 터널이. 그거 정말 아무리 달려도 안 나와요. 그거 차로만 안 막히면 뭐 10몇 분 걸린다는 요즘 그 안에서 1시간 반씩 밀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런 터널은 막막하지 6몇 킬로인데 언제 나오겠어? 뛰어도 몇십 분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달리는 이유 뭡니까? 터널에 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뛰는 거거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엄마 아빠는 내가 터널도 깜깜하고 끝에도 안 보니 자꾸 뛰라고 그러지?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뛰다 보면 터널 끝이 나오더라. 그래서 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뛰어야지. 그러고 터널 끝을 만나보면 알지. 와,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야 임계점을 만나봐야 그 다음 또 다른 임계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선생님 강의 잘하지 않냐? 그치? 쏙쏙 들어오지? 이제 시작이야. 아직 못했어. 자, 이제 시작이야. 자, 봐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화 사조 중에 사실주의 화풍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사실주의 화풍. 그때는 화가들이 똑같이 그리는 게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주의 화풍을 한 방에 잠재웠던 게 뭡니까? 카메라의 발명입니다.
카메라가 나온 자리에서 사실주의 학풍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그래도 카메라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풍이 생겼죠. 인상파나 야수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색감, 보이지 않는 조형, 보이지 않는 감각을 그림으로써 해석할 수 있는 게 회화다. 카메라를 이긴 거죠.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예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요즘 큐레이션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며요. 내가 맨날 봤던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빅데이터 분석해서 주는 큐레이션이 넷플릭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하나 열심히 보고 나서 딱 끝나면 또 보래, 뭐를. 비슷한 걸. 아, 대단하다, 얘들. 근데 요즘 넷플릭스가 두 가지로 합니다. 그 사람이 절대 안 봤던 것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르거든. 그 예외가 발생할지. 그러면 넷플릭스를 못 벗어나거든, 사람이.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빈틈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많이 습관처럼 하죠. 근데 되게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여기 주인공들이 죽기 전에 만든 게 버킷리스트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 왜 버킷리스트 만들면 안 돼? 내 평생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빨리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시작해야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나라 뭐 몇 개국 가기. 엄마 아빠 태어난 동네 한번 가보기. 자기 버킷리스트를 10대 때 만들어 볼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분이 쓴 책을 꼭 추천하십시오. 제가 오늘 PT 중에서 책들 소개가 꽤 나옵니다. 엄마 아빠들 메모하십시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젊다는 거, 젊음을 젊은 애들한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왜?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걸 모르니까. 지금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를 본인은 모릅니다. 엄마 아빠 대부분 압니다. 어우 정말 저때 뭐 좋았었는데 피부도 뽀얗고 얼마나 좋아 그게.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도 않고 잠만 자면 다 피로 해소되고 그 나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지. 이분이 여러분들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명이다 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썼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기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인생의 목표로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그 아이들이 그만큼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과 아카데미상까지 다 받은 욕심쟁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대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모든 게 딜레마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OX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다음은 읽고 참이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를 하시오.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 내 스스로 OX가 아니면 내가 O를 만들고 내가 X를 만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때마다 남의 얘기를 들어요.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O가 더 많나? 이경규 아저씨가 한 얘기도 이긴 편이 내 편인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신이 없어지고 맨날 피곤한 거야. 대학은 내 소신을 만드는 곳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 판단을 만드는 학습 방법을 훈련받는 곳이 대학입니다. 왜? 인생이 딜레마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일정한 정도의 회원수를 초과해버리면 내비게이션 효과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국민의 절반이 한 내비게이션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안 밀린다 그럼 다 갈 거 아니야. 가보면 밀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사실은 적정 정도의 회원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내비게이션 인공지능을 도입해서요. 저도 한번 광주에서 서울 올 때 친구 차로 4명이 오면서 똑같은 T맵을 4명이 동시에 켰어요.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랬더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T맵이 4군데를 다 달리 지정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 인공지능이에요. 그 4개가 똑같이 경부 타, 밀려도 타 이러고 얘기하면 랩이 아니지. 그게 랩이야. 그런데 IC 나올 때마다 한 명 거는 분명히 빠지네 무조건. 국도만 나오면 또 하나는 빠지래. 그게 뭐예요? 지들이 분산시키는 거지. 그게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면 대안이 나옵니다. 그게 내비게이션 딜레마예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다 편한 것 같죠? 그게 편해서 문제가 생긴 게 반드시 발생합니다. 우리 정보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홀릭. 선생님께서 야 인터넷에서 막 이러이러한 자료 찾아봐라 라고 숙제를 내줘요. 그럼 아이가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딱 자료를 찾아놓고는 못 믿어. 더 나은 게 있을까? 또 찾아. 밤새 찾아. 그래도 못 믿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 비슷한 자료거든. 여러분들 지식검색이라는 게 있죠. 네이버가 다음을 이긴 첫 번째가 지식검색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잘 아는 검색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뭘 좀 알면 못 견딥니다. 내가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바로 답을 달지. 그때 꽤 오래전에 저희 지금 대학 다니는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태권도 학원을 보냈는데 태권도 학원이 망했어. 사람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럼 옆에 학원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도복을 입혀서 보냈더니 도복을 또 사라는 거예요. 왜? 그 학원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도복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뜯어 오시든가 원장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화가 나갖고 집에 와서 태권도복에 있는 그 도장 이름을 뜯는데 안 뜯어진다. 이게 진짜 딱딱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나 하고. 지식검색에 태권도장 뒤에 도장 이름 띄는 법. 그게 나옵니다. 천이 상하게 띄는 법, 천이 안 상하게 띄는 법, 빨리 띄는 법 이렇게. 와, 대한민국 엄마들 대단하더라고. 저도 그게 뜯었습니다. 그거 뜯으면서 와, 이제 끝났다. 백과사전은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 아들이 화요일날 국어 시험인가 국어 문제 답을 못 따라가지고 숙제를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전 네이버에 물어봤죠. 4월 둘째 주 국어 숙제 정답. 정말 나옵니다. 전국이 똑같은 교과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 제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그 정답이 오답이면 전국의 모든 답이 다 오답인 겁니다. 지식검색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하나가 오답을 내면 전 국민이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알게 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검색을 안 하고 전문검색인가 말을 바꿨어요. 완전 검색을 다르게 해서 이제는 전문가가 만든 빅데이터가 검색을 대신해주게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부모도 똑같습니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브랜드가 떠올라야 돼. 세종대학교 교수들이 저를 볼 때는 전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브랜드가 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실험을 했더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찬 선술집에서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구석에 앉아 있었대. 그 시끄럽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듣는 소리가 딱 하나 있대요. 자기 이름을 누가 얘기하면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도 야, 걔 있잖아! 걔!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아무리 몰리는 소리도 이해한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브랜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겠다. 밋밋하고 평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친구들이 봤을 때 쟤는 어떤 애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차곡차곡 쌓여가야 그게 스스로의 자신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나 독서나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되겠죠. 그 필요성을 알아야지.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게 시작하는 게 독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못보와 털보라는 엄청난 다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끝났는데 못보와 털보 아직 못 보신 분 한번 보세요. BMW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둘이 타고 노홍철하고 비하고 제주도부터 뭐 전라도 뭐 이렇게 여행하는 다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남성의 로망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얘기할.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비싼 건 1억이 넘습니다. 너무 비싸서 회사가 다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할리 데이비슨 새로운 30대 CEO가 이 할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남성이라고 팔기 시작합니다. 남자다움. 이걸 타면 남자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미국 할리 데이비슨을 지금 50대 이상인데 타다 보면 팔이 짧아갖고 막 팔 이렇게 막 길게 내리고 타고 막 발이 땅에 안 닿는데 오토바이 고쳐서 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근데 할리 데이비슨은 웃긴 건 뭐냐면 이것만 타면 할리가 아니야. 온열에도 가죽 잠퍼에다가 가죽 바지 입고 타야 할리야.
그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사람들한테 뭘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만족을 파는 겁니다. 편함, 시원함 이런 게 아니야. 그걸 타는 사람이 만족한 거야. 그럼 돈 있으면 내 돈 쓴다고 사람 사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스타벅스는 뭡니까? 신세계가 우리나라 신세계가 미국 스타벅스랑 5대5로 만든 게 신세계 스타벅스 코리아입니다. 지금 작년엔가 신세계가 나머지 50% 다 사버렸죠. 지금 완전히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다 운영하죠. 그래서 SK 구단을 신세계가 사자마자 신세계가 저기 인천 구단에다가 야구 구장에다가 스타벅스를 넣었죠. 스타벅스는 한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동양을 보면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 대한민국의 제1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유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틀린 문제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다음 중 한국의 3대 종교가 아닌 것은 유교, 불교, 기독교, 카톨릭. 전 당연히 유교라고 썼지. 답이 카톨릭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유교가 1대 종교입니다. 바른 생활, 지금은 슬기로운 생활인가? 그런 과목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나라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어느 초등학교의 기본 교육 과정에 이 생활에 대한 예의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린 유교 국가입니다. 중국도 안 하는 유교 국가. 게다가 불교, 기독교, 대한민국에 그냥 안 들어왔습니다. 다 중국을 경영하는 일본을 경영해 들어왔죠.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는 기독교와 불교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많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카톨릭 다 많습니다. 이 나라는. 그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기대지. 종교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당연히 받아주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오토바이도 오토바이가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커피숍도 커피숍이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숍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자, 여기 미국의 서해안입니다. 여기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저 위에 시애틀까지 있죠. 여기가 다 누가 살던 땅이에요? 인디안들이 살던 땅입니다. 왜 살았겠어요? 살기 좋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여기가. 1년 내내 따뜻하고 지중해성 바람에 온도 안 오르고 샌디에고는 1년 내내 가을이에요. 진짜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인디안이 산 걸 이걸 서부 개척시대 금 노다지 한다고 와갖고 싹 몰아내고 미국 중부에 있는 산속에다 인디안나 몰아놓고 지금 다 미국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제일 꼭대기 유일하게 날씨가 안 좋은 게 시애틀입니다. 매일 비 오고 안개 끼고 저기서 스타벅스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겠어. 맨날 비 오고 비혼율 제일 높고 아마존 같은 휴렛패커드 같은 국제 기업 제일 많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솔로들이 많이 살았던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 미국의 뭐 몇 대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스타벅스가. 그들은 커피숍을 아니라 커피를 통한 미국의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컨텐츠가 있었다는 거죠. 영화들마다 소개를 많이 합니다. 유부감 메일 보시면 맥라이언과 탐 행크스가 연애를 할 때마다 요 뒤에 항상 뭐가 보여요? 마크가 보이죠. 만날 때마다. 그 다음에 영화 I am Sam이라고 7살 지능의 아버지를 연기한 쇼온 펜이 아이가 7살이 넘어가면 아빠를 떠나야 돼. 왜? 아빠 지능보다 나아지니까. 아이 교육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아이가 계속 멍청한 짓을 해. 7살이 넘어도 나 7살 안 넘었다고 막. 그래갖고 보육원에 애를 데리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아요. 판사가 묻습니다. 쇼온 펜한테. 아이 키울 수 있는 아빠 직업이 있어요? 그때 쇼온 펜이 어눌한 말로 저는 스타벅스의 딸입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기업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 보면 그 시니컬한 편집장이 맨날 뭐라 해요? 나 출근하기 전에 스타벅스 2개씩, 2잔씩 책상에 올려놔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컨텐츠에 나온 대사와 스토리가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었다. 자, 지금부터 16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계명대학교, 대구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취직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광고 기획자가 된 이재석 씨가 발표했던 해외 수상작들입니다. 보세요. 위에 그 굴뚝을 만들어 놓은 집이 있죠. 그 옆에다 총만 그린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기오염으로 한 해 6만 명 사망합니다. 지하철 올라간 계단에다가 히말라야를 그려놓고 누군가의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물개 사이에다 고양이를 끼워놓고 고양이도 관리 안 하면 돼지가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더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당신이 붙일 수 있는 생일 계획은 없어져 간다. 대단한 크리에이티브죠. 자, 가구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테트리스를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쓰레기통 여기다 안 버리면 나 끝까지 지켜본다. 뭐 이런 거죠. 환경단체가 만든 환경 파수꾼 이야기. 빌딩 위에 물탱크 있는 빌딩 옆에다가 아프리카 소년을 그려놓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물을 길러온다. 우물을 파줍시다. 뭐 이런 광고입니다. 시내버스 옆에다가 캐딜락을 그려놓고 당신은 로또를 사면 저 차를 탈 수 있다. 이게 로또 광고입니다. 요거 재밌는 광고예요. 엘리베이터 밑에다가 우유잔을 만들어 놓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투명 엘리베이터는 과자를 그려놓고요. 하루 종일 과자가 우유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우유에 빠뜨려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해놓은 광고입니다. 그냥 형광등에다 이빨만 붙여놓은 건데 치약 바르면 하얘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건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날 이재석 씨가 만든 광고예요. 동그란 기둥에다가 이 탱크 포를 동그랗게 붙이면 그 탱크 포시 누굴 겨냥합니까? 나를 겨냥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이 나한테 온다. 전쟁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다. 라는 광고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광고입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 때죠. 이수인 장군 이 동상이 너무 오래돼서 막 새똥이며 오염이 많이 됐어. 샤워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서 못 시킨다고 뜯어다가 공장에 보냈어요. 텅 비잖아 재단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재석 씨가 이렇게 했어요. 탈의중이라고 딱 붙여놨어. 거기다 망토도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공미술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그 시내 한가운데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디자인입니다. 요게 강남경찰서 멍한 벽에다가 올빼미 하나 그려놓고 경찰서는 밤에 잠들지 않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경찰서 파출소 앞에다가 새총을 붙여놓고 전화만 오면 새총처럼 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파출소 이야기고요. 이건 부산경찰서가 신고만 하시면 벽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거래요.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대단한 크리에이티브죠. 이게 이제 뭐냐면 지방대 나왔다고 취직이 안 되니까 열받아서 외국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요, 어떤 일을 가져왔냐. 전 세계 라이프 스타일을 표준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첫 번째 이슈가 그거래요. 변수가 없어졌다. 나라마다 변수가 다양했었는데 이제 변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면 한국 드라마가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때는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영어는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벙어리로 안 살려면. 코딩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세대는 코딩이 랭귀지입니다. 코딩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를 하게 되고 물건을 팔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또 그러더라고 나한테. 통역기 발달하면 뭐 문제 다 영어 아니면 다 되는데 뭐. 그러겠지. 통역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주나 통역기를? 그렇죠? 다 돈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본인이 일단 대화는 돼야 되잖아.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저희 과 학생과 만화가 아이들이 만든 브랜드 웹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브랜드 웹툰은 뭐냐면 광고용으로 만든 웹툰을 얘기합니다. 이건 네이버나 카카오가 웹툰 연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돈을 내고 연재하는 웹툰입니다. 롯데 면세점이 했던 하이하이라는 웹툰입니다.
이게 어떤 웹툰이었냐? 한참 롯데타워 지을 때 뭐 땅에 있는 지하수 퍼서 한다, 뭐 송파 땅 다 무너진다, 싱크홀 생긴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이 만화가 한참 인기였습니다. 무슨 만화냐? 지상 2층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와 110층 공사장에서 설계하는 설계사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침마다 여친이 문자를 합니다. 오빠, 우리 무너진다며, 위험하다며. 그럼 110층인 오빠가, 오빠 못 믿어? 절대 안 무너져. 우리는 보험도 다 들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만든 빌딩. 걱정하지 마. 그럼 그걸 아침마다 시내버스에서 보던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안 무너진다며 거기.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하이하이라는 웹툰입니다. 그 옆에 혜태제가가 만든 브랜드 웹툰 퍼스트 스위트는 모든 주인공들이 과자 이름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과자 이름이 나와 계속. 과자 이름끼리 막 불러. 이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과자 이름을 사람 이름처럼 외워버린다는 웹툰이에요. 2024는 한국 하나생명이 만든 브랜드 웹툰인데 2024년도에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와서 보험 있는 사람과 보험 없는 사람이 다르게 산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허영만 선생님이 만든 안동 강고등어도 사실 이런 브랜드 웹툰이 10대들한테 가장 잘 먹히니까 편하게 읽다 보면 그 브랜드를 믿게 돼버리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지금 부모 세대는 강아지 세대랍니다. 그래서 몰려다니기 좋아하고 짖기 시작하면 크게 짖는 사람이 장이래. 그리고 남들이 안 간 데 가 있으면 불안하니까 다 몰려가. 이게 강아지 세대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중학생들 포함해서 지금 세대는 고양이 세대예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근데 꽂히면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홍보이사로만 20몇 년 근무한 엄마가 아주 능력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어느 대기업 화장품, 고급 화장품을 런칭 프로젝트를 받아서 거의 3, 40억을 투자해서 광고를 기획하고 빵 터트렸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안 팔렸대. 그리고 집에 와봤더니 중학교 2학년 딸이 공동 구매한 9,900원짜리 로션을 200개를 사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고 있더래. 엄마는 80만 원짜리 로션 팔고 있는데 9,900원짜리 로션을 200개 사고 친구들 주고 있더래. 너 지금 뭐한 짓이니? 그랬더니 왜? 이거 얼마 좋은데 친구들하고 공동 구매했어. 누가 너한테 이런 거 사려?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내가 아는 언니가 좋대. 끝. 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내가 좋아하고 믿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가 그걸 발랐다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뽀얗죠? 끝난 거야 거기서 그냥. 그럼 전부 다 애들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 세대야 지금 세대가. 근데 그 세대한테 강아지 세대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얘가 듣겠냐고. 여러분 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같이 보면 아십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짖어도 고양이 가만히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권 동화책을 소개드립니다. 프레드릭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오 리온이라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만든 그림 작가가 만든 그림책인데요. 프레드릭은 들쥐의 이름입니다. 쥐 한 마리 이름인데 겨울 식량을 준비하느라고 들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들쥐가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도토리도 모으고 뭐 야채도 모으고 고기도 막 물어 모으고 할 때 멍하니 멍 때리는 것만 해요. 프레드릭은. 야 프레드릭 너 뭐 해? 세상의 모든 빛을 모으고 있어. 이럽니다. 쟤 미쳤구나. 또 며칠 또 멍 때려. 너 뭐 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이런 이상한 소리 많은 거예요. 계속. 겨울이 됐어요. 모아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사람들이 다 버팁니다. 겨울을. 근데 봄은 곧 와야 되는데 봄이 안 왔는데 식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놀았던 친구한테 야 프레드릭 너가 그때 같이 일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 너 한번 얘기해봐. 네가 뭘 모았는데? 그때 프레드릭이 쥐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모았던 세상의 빛의 세상의 이야기, 세상 사람, 세상 풍경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그 모든 쥐가 배고픔을 잊고 웃고 울고 떠들고 하다가 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프레드릭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이 변해도 크리에이티브한 이야기는 존재한다는 것. 그게 문화라는 거고 그게 지금 한국의 K-팝, K-푸드, K-드라마 고요의 바다인가요? 내일인가 공개되는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20 며칠 날 오늘 몇 군데 백화점에 고요의 바다 세트가 다 공개됐다며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드라마의 역량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깜짝깜짝 놀리게 한다는 거예요.
미스 아메리카도 한국계가 됐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도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정말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 80년대 가보면 외국 남자들과 한국 여자들이 데이트를 많이 했대요. 지금 이태원 가보십시오. 전부 한국 남자와 여자 외국인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첨단 전공의 공대도 있고요. 아날로그식 사고방식도 필요한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빠른 속도, 빨리 만들어내는 속도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늘 고민할 때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답이 그걸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지? 라고 생각한대요. 그건 오답입니다. 길을 잃었을 땐 내가 지금 어디 있지를 먼저 발견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비게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할 때 첫 번째 어디 찍습니까? 출발점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정확해지려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뭐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려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실력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요. 고1 때, 고2 때까지는 다 연고대 간 줄 압니다. 자기가. 다 연고대 쉽게 갈 줄 알아요. 그러다 고3, 3월 모의고사 딱 보면 전 집안이 초상이다. 인서울도 어렵겠다. 큰일 났다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정말 몰라요. 지금 시험도 자주 안 보고 상대평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딱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일렬로 쫙 줄 세운 3월 모의고사가 고3 때 있어.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죠. 세종대학교를 그때 처음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혀 모르다가. 사실은 그 전에 미리미리 알아도 될까 말까 하는 학교인데 솔직한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근데 진짜 아이들은 그때 압니다. 세종대학교라는 게 서울에 있어? 내가 여기도 못 가? 뭐 이러는 거지, 애들이 그때는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가보면 다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가지면 알게 되는 묘한 순위가 있어요. 스카이 밑에 서성한, 이, 중경외, 시, 건동, 홍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국숭세단, 그 다음에 명지상가, 뭐 이렇게 좀 밑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개 대학교가 인서울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만든 지가 20년이 지났대. 이화여고 고3 입시 선생님 하나가 아이들 지도해주려고 편하려고 구단처럼 외운 거래, 그냥. 근데 그게 전 국민이 20년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정말 불만입니다. 그 학교 안에 등수는 지금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그럼 세종대 그러면 국민대, 숭실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엄마들이. 절대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또 우리 학교 얘기도 해야지 왔으니까. 17년 전인가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주식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1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13만 5천 원. 그때 박경철이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 가격에 삼성전자 못 삽니다. 빨리 사십시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른 것도 몇 개 분할해갖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지만 단연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세종대학교가 가장 낮은 점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앞으로 못 옵니다, 진짜. 중학생, 지금 중2, 중1 여러분들이 학교 올 때 좀 무지하게 점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빨리 말씀해. 지금 빨리 들어가라. 안 그러면 진짜 들어가기 힘든 학교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 Society. 여기 등장하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문학 선생님이 등장하죠. 저는 로빈 윌리엄스를 이 영화로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깨는 코미디언입니다.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처음 만난 게 이런 아주 심각한 영화에서 만난 거예요. 난 되게 성격파 배운 줄 알았어. 여기는 문학 선생, 자기가 졸업했던 아주 비싼 보딩스쿨, 미국의 귀족만 다닌다는 기숙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엄마 아빠가 판사, 정치가, 뭐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의 아들들 다 보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2세, 재벌 2세, 변호사, 로펌의 2세를 만드는 학교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꽂혀있는 학교죠. 거기에 그 학교 동문인 문학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의학이나 법률이나 경제나 기술 이런 거 좋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하지만 시를 읽고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사랑과 낭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강의를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막 개구멍 도망쳐 나와서 동굴에서 막 놀기도 하고 처음 해본 일탈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10대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학교에서 이 선생님 쫓아냅니다. 당신 이 학교에 완전히 문제덩어리야, 나가! 그 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갖는 꿈이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대 막, 서울교대 막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는 여학생이 22, 23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가니까 만으로 23, 22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5, 6학년 담임이 돼. 그럼 자기랑 키랑 비슷해 또 애들이. 근데 애들이 말썽 피우고 공부도 숙제도 안 하잖아?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때, 자꾸 라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희 때 고등학교 생 보면 사고 친 선생, 고등학교 때 이상한 문제했던 선생님들 많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랑 얘기를 해. 그리고 고3 때는 막 같이 술도 먹어, 막 얘랑 밤에 데리고 나가서. 야, 임마,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 임마. 그러면 걔는 친구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랑. 그리고 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장선생님도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젊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거기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그런 아이들의 그런 일탈을 이해 못하는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안 해야 될 얘기 잘못하면 좀 손찌검이 나가면 이제 그 아이는 더 흥분해갖고 막 엄마 아빠 부르고 그럼 엄마 아빠는 와서 뭐 2년 전에 찾고 그럼 그 23살 선생은 또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 아빠 학부모가 나한테 욕하는데 그럼 또 아빠 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초등학교 지금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바로 꿈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꿈을 갖는다면 그 꿈을 왜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남보다 먼저 취업하고 먼저 돈 많이 벌고 안정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살 수 있다. 그 꿈이 아니라 내가 사람 하나 정말 소중한 친구 하나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선생할 수 있는 꿈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건 바로 그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시작돼야 되거든. 근데 아이들이 그 소망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경험과 여행과 공감 속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응답하라에서 또 요거 잡아오느라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여기 있는 중학생들한테도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세요. 엄마 아빠도 다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잘해보고 싶은데 다 처음 해보는 거거든. 누구한테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잘할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저럴까? 어른인데 왜 저럴까? 라는 고민을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거든. 그냥 딱 한 가지야. 내 새끼 좋아하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드려야 돼. 자, 우리가 하면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이 그때라는 거예요. 힘들면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책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박노해 씨가 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는 시집입니다. 박노해, 원래 본명이 아니고 노동해방을 줄여서 박노해라고 한참 열렬히 운동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시인과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시집 중에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여행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교수가 6년 근무하면 1년 쉽니다. 연구년을 보내주거든요. 월급 주면서 1년 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22년째 근무하는데 한 번도 못 쉬었어요. 갔다 오면 방이 없어질 것 같아갖고 제가 불안해서 못 갔습니다. 농담인데 일이 계속 생겨서 못 갔습니다. 지금도 요 일을 맡기면 또 못 갔죠. 저희 와이프는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바보 같다고. 근데 제가 이 시집을 읽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이 존재감이다. 여행을 떠날 땐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둘이 손잡고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온 또 다른 나와 함께. 자신이 발견할 수 없는 나는 이 공간에 없답니다. 다른 공간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행은 가는 거래요. 가서 그 다른 존재를 내가 발견하고 와야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은 여행을 다녀야 됩니다. 도전하고 모험하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 부모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패스하고. 이건 젠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 이 젠더의 위기를 맞고 있죠.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사고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 중심으로. 핀란드나 스웨덴은 여성들도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한 군대 한 소대 천막에 8, 9명이 동시에 밤에 야전 침대에 잠을 자는데 거기엔 여군 남군이 같이 잡니다. 물론 1인 침대 자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전우니까. 제가 캐나다 여행 갔는데 캐나다 밴쿠버가 그런 게 많아요. 저기 성소수자가 많은 도시인데 또 그런 자유로움도 많고.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여자가 안 써져 있는 거야. 화장실 앞에 all gender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양쪽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문이 10개가 쫙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너무 급해서 일단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앉았어. 그러자마자 여학생들 소리가 우르르 나오더니 10몇 명이 훅 들어와서 각자 다다닥 들어가더라고. 와, 거기 앉아있는데 호흡도 안 되고 내가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왜?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올 젠더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그럼 아이들은 적응할까? 물론 집안부터 문제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시도를 사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도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문제 고민해서 제가 막 고민을 하길래 ROTC 해라. 저도 ROTC 했거든요. ROTC 했더니 1년 3개월 갔다 오면 되는 군대를 ROTC 하면 2년 6개월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미친 걸 하냐고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게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 아들아,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ROTC를 하라는 게 아니다. 중학생들 ROTC는 대학 다니면서 군대 장교 훈련만 하는 거예요. 지금 ROTC를 하면 전체 ROTC 인원의 20%가 여군입니다. 숙대, 이대, 성신여대 전부 ROTC가 있고 남녀공학도 세종대도 여자 ROTC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가면 ROTC 3,000명이 같이 훈련하는 훈련소에 4분의 1이 여자 ROTC 훈련소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집안의 희망은 그 아이들이다. 너가 군대 가서 그 중에 한 명만 잡아와라. 그 아이는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 너가 힘들어지면 걔 믿고 살게 아빠가 잡아와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정말 ROTC를 해서 ROTC CC가 됐습니다. 걔 생일이 12월 24일이라고 지금 이번 주가 주간입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요즘 정신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전 국민이 다 샀지만 끝까지는 아무도 안 본 책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책에는 고장난 시계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쓰신 분이 김난도 교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80평생을 기준으로 해서 고장난 시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 12시는 80이라고 잡힌 거죠. 그러면 만 12시는 40이 되겠죠. 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20살은 몇 시예요? 아침 6시입니다. 20살은 아침 6시입니다. 요즘 같으면 6시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다. 깜깜하죠. 20살도 깜깜한데 지금 15, 16살은 더 깜깜하지.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게 당연해. 달도 없고 다 깜깜한데. 근데 그게 25, 26 되면 해가 떠서 시간이 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지금 평균 100살 산다며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아침 6시는 언제예요? 지금 중학생들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보이지. 세상은
다 때가 되면 해가 뜹니다. 근데 왜 지금 나는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50이다도 되는데 왜 지들만 아프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청춘들이 아프다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몇 개 패스하고, 앞으로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차는 목적지로 출발점부터 혼자 이동하면 차 안에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된대요. 책을 읽든 게임을 하든. 우리 학생들은 물어봤더니 잠자면 되지 않냐고. 세상에 차 안에서 잠만 자겠습니까? 그 안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차는 혼자 가잖아요. 자율주행이 5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2.5단계 정도 하고 있는데 5단계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자동차에 핸들이 없어진답니다. 아예 핸들이 없어진대요. 사람이 핸들 잡으면 사고가 더 난다고. 그러면 자동차 앞에 유리가 전부 다 뭐가 돼요? 게임 화면이 되고요. 자기가 조이스틱을 갖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대요. 그럼 옆에 창문은 뭐가 되냐? 광고판이 된대. 지나가는 그 도로에 음식점들 광고가 막 나와. 그럼 보다가 족발 맛있겠다. 그럼 차가 알아서 족발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차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우리가 TV를 보듯이 자동차가 그런 플랫폼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랑 기아가 이번에 회사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로. 이동을 하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리고 2족, 4족 보행 로봇 회사를 산 거예요, 현대가. 왜? 산 밑에는 차가 못 올라가잖아. 그럼 2족 로봇이 사람을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젊은 창업자가 만든 1인 비행선이 새를 응용해서 만들었다며요. 지금 드론이 떠서 내년부터는 현대가 김포항에서부터 송파까지 20분에 주파한다며 드론으로 사람 태우고 한강 따라서 죽을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남아공에서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건 1인 비행기인데 그게 드론처럼 뜨는 게 아니라 새처럼 달릴 가진 비행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면 새처럼 달릴 딱 들어. 그래서 하늘로 훅 날아오서 헬리콥터가 막 날아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애가 쭉 내려서 다리로 딱 앉은대. 활주로도 없고 평평하지 않아도 앉는다는 거죠.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 공부해서 남 주는 일들이에요. 우리 부모 때 맨날 그랬지.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원양이 된 거지. 공부 잘해서 돈 벌면 다 지 건 줄 알아. 자기가 공부 잘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등수 1등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어도 수십 명 아이들이 등수가 안 됐다, 자기 1등 된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1등 됐으니까 다른 아이들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런 삶을 몰라. 참 그렇게 살기 어렵죠, 세상에. 왜? 1등이지만 더 위에 1등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걸 안 하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할 때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뇌 연구가 어디까지 왔냐면 잭 갤런트라는 미국 박사가 하는 실험인데요. 사람 뇌에다가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피질들이 있죠. 노란색을 느끼는 부분, 파란색을 느끼는 부분, 동작을 느끼는 부분, 성을 느끼는 부분, 엄청난 이 매트릭스가 이 뇌에 존재한대요.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줄 때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깜짝깜짝하고 인식하잖아.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 배우가 들어와서 산을 바라본다. 몇 가지 그 명제가 등장할 때마다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대요. 그걸 다 기록을 한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그 사람 돌려보내고 다시 그 기록된 데이터를 반대로 해석하면 영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한 줄 아세요? 밤에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 돌아가신 아버지 만나고 막 여자친구 만나는 꿈 꿉니다. 그럼 저녁에 그 머리에 매트릭스에 기계를 붙이고 자잖아. 아침에 눈 뜨면 꿈이 녹화되어 있는 거야. 원빈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그럼 원빈 사진을 밤새 보는 거야. 막 보고 자 일단. 원빈하고 데이트 꿈을 꿔. 아침에 보면 원빈하고 데이트한 영화가 쫙 나와요. 지금 뇌과학이 거기까지 발달했어요. 지금 사이언스입니다. 이 뇌과학이.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이건 수많은 돈을 통해서 수많은 실험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죠, 결국. 그 빅데이터가 쌓여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뇌과학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넌 인공지능 해라. 뇌과학 해라. 맨날 제가 얘기합니다. 문제는 걔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그 하려는 아이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후배 교수인데 정재승 교수라고 카이스트에 이 교수가 책을 잘 쓰는데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위에 까만 면이 있잖아. 요게 이제 원래는 미국 하이웨이 넘버 1, 1번 고속도로 옆에 있는 가장 비싼 광고판에 저 공식이 써 있었대요. 몇 년 전에. 정재승 교수 미국 공부하러 갔는데 하얀, 지금 까만 건데 하얀 광고판에 까만색 글자로 저 공식이 써 있었대요. 그 비싼 광고판에 저는 공식이 써 있고 닷컴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가 출근하면서 야 어떤 미친놈이 수학을 너무 좋아한다고 저런 공식을 저기 써놓냐? 그러고 학교로 갔대. 근데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래. 저거 왜 썼을까? 공식이 생각이 나서 혼자 연구실에서 풀어봤대. 그랬더니 뭐 365인가 뭐 숫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가로 안에 공식이 365다. 365.com을 썼대. 그랬더니 화면이 확 열리면서 Congratulations 두 번째 문제 하고 아래 함수가 딱 4개가 뜨더래. 이건 뭐지? 내가 속고 있나? 그래서 이 4가지 또 함수를 5개로 또 풀었대. 딱 답을 넣었더니 정답이었나 봐. 더 큰 소리로 Congratulations 화면이 확 열리면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당신은 올해 구글 신입사원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구글 신입사원 사이트로 확 안내가 된다는 거예요. 닭살 돋지 않니? 뭐냐?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에 공식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구글에 들어온다는 거야. 와, 자존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야. 또 미국에서. 전 그걸 보고 참 이제 우리과 졸업한 하일곤이라는 네이버 작가입니다. 공공학번인데 이 친구가 네이버에서 만든 게 마주쳤다라는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이 웹툰이 뭐냐? 증강현실 웹툰입니다. 아마 친구들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자기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만화로 바뀌어서 그 웹툰의 주인공이 됩니다. 독자가. 그리고 그 웹툰에 등장한 여자 주인공을 대놓고 훅 이렇게 불면 여자친구 머리가 날려요. 그리고 머리 위에, 만화 위에 여자친구 머리 위에 벚꽃이 하얀 게 묻었잖아.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을 툭툭 치면 그게 벗겨져요. 이렇게. 증강현실. 사실은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그 스토리에 어떻게 적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만들었습니다. 우리과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이건 슈퍼빙즈 만든 회사. 이것도 우리과 나온 친구고. 지금 구글이 1등이 아니라 테슬라가 1등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테슬라는 원래 미국인들이 만든 회사를 투자를 조금씩 하던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기 돈으로 다 사버린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스타트업 했는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일론 머스크 회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이걸 하면서 뭐를 했냐. 스페이스 X라고 우주 비행선을 띄우는 회사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뭘 했냐. 지금 우주 비행선을 띄우면요. 우주 비행기가 로켓이 뜨면 밑에 2단 로켓이 뜨잖아요. 그럼 그게 한 번 뛸 때마다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바다에 빠뜨려 다 버리잖아. 그게 너무 아깝다고 이 사람은 그걸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그 로켓을 달고 다 착륙하게끔 실험을 한 거예요. 많이 실패했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위성을 수백 개를 쐈답니다. 벌써 일론 머스크가. 그 수백 개를 싼 위성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 테슬라 전기차랑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전 세계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의 데이터를 인공위성이 다 모으고 있어.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오류와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외적인 변수를, 예외 변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는 누구 거다?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전기자동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사잖아? 그럼 뭔지 압니까?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속도를 내면 100km까지 몇 초에 이르냐. 제로백이 5초인 걸 샀어. 그런데 1년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공고를 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신 테슬라 차 제로백이 2초로 줄었습니다. 2초로 하시려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700만 원입니다. 이러는 거야. 자동차가. 그러면 그걸 무선으로 받으면 갑자기 차가 빨라져. 배터리가 300km 가는 배터리를 샀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 이번에 1200만 원 내시면 600km 갈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십시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이게 전기자동차 시대가 여러분 금방 옵니다. 한국 사람들 집 전화 없어지기 금방 없어지죠.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스페이스 X를 하고 전 세계 위성을 띄우고
LA에다가 초고속 터널을 만들어서 상습 정체 구간이 1시간 반이 걸린 데를 단 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전 미국의 모든 지붕을 태양열 지판기로 바꾼다고 이렇게 기와를 팔고 있습니다. 미친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친놈입니다. 이보다 더 먼저 미친놈이 이제 스티브 잡스였죠. 잡스가 맥킨토시라는 이 화면을 컴퓨터를 만들 때 그 맥킨토시 팀 이름이 Let's be parades, 해적이 되자라고 그 건물 위에다가 해적 깃발을 달았대요. 근데 맥킨토시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자기가 사과를 그렇게 좋아한대. 맥킨토시가 부사 같은 사과 품종 이름이에요. 그런데 맥킨토시 이미 등록이 돼 있었대요. 근데 그걸 또 엄청 돈을 주고 사고 이름을 맥킨토시로 붙입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계속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K-MOOC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컨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강의거든요. 2년째 최우수 강의로 상을 받은, 이런 자랑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보시면 지금의 컨텐츠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의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 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입시 기간 동안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부모와 자녀가 볼 때는요, 대학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결과보다 사실 중요한 건 과정인데 모든 부모가 결과를 생각하죠. 사실은 제가 말씀 모두 해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부모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책을 읽고 입시에 대한 경향과 요즘 대학들마다 점수 내는 기준이 다 달라요. 100분율로 내는 대학이 있고 표준점수로 내는 대학이 있고 변형 표준점수로 내는 대학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능으로만 대학 갈 때는 그걸 우리 그냥 원점수라고 부릅니다. 원점수로만 쫙 등수 매겨서 대학을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백분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점수라는 게 올해 서울대가 바꾼 변형 표준점수가 있어요. 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과목별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이 공식을 따로 다 만듭니다. 근데 그 공식이 과목별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 수능을 어느 과목을 잘 봤다. 그러면 그 과목이 변형 표준점수나 표준점수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돼요. 그럼 부모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공부입니다. 또 그렇게 아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거를. 저는 모르고 삼수 재수시켰거든. 부모가 열심히 하면 아이의 노력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고 사실 모두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입시 경제예요. 이제 공포 경제죠. 공포로서 정보를 사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과 이 가정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입시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아껴야 되거든요. 힘들지. 엄마 아빠 고생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입시를 하게 되면. 서로를 위한다면서 서로에게 가장 상처 주는 시간이 입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입시 기간 동안에 가장 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의 대학의 사회적 의미가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 대학 졸업해야지. 라는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의 모습대로 나의 진실을 찾고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발적인 지식을 충전하는 능력을 내가 배우는 공간이다가 대학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학교 등급, 아까 말씀드린 저기 스카이 서성한이 쭉 내려오는 이런 학교 등급에 따라서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전공을 뭘 하고 무슨 과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대학 갔을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 나와서 서울 왔는데 제가 가고 싶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대학을 못 가고 그 옆에 학교를 갔어요. 신촌에서. 신촌역에 딱 내리면 우측으로 가면 그 학교고 좌측으로 가면 우리 학교야. 신촌역에 내리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또 그 학교 사람 수도 많아. 이거 왜 이러지? 그럼 그 전 이대역에서 막 내려. 그렇게 한 학기를 다녔어요. 중간고사를 봤어. 죽어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꼴찌인가 그랬어. 그때 알았지. 이 학교도 과분하구나 나한테. 그리고 내가 아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란 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만족을 갖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학교가 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뭘 하고 있냐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우리 삼수한 딸 이야기 먼저 해드릴까? 우리 딸이 본래는 고3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타가 고3 때 갑자기 아빠 나 소설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문창과 가야지. 그럼 문창과 동국대가 제일 높더라고. 그러니까 동국대 수시를 봤어요. 우리 딸도 딱 3등급인데. 3등급은 학생도 잘 안 써줍니다. 학생부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충 수능을 봤는데, 기다리는데 앞에 한 엄마가 교보문고에 책을 샀다고 소설책 2권 들고 있는데 그 저자가 그 여자아이야. 자기 딸이야. 자기 딸이 소설가래. 내가 딱 봤더니 자기 돈으로 만든 책 같아. 2권 자비 출판해갖고 딱 소설가라고 책을 갖고 왔더라고. 수시 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그 당시 됐어요. 그 2권 자비 출판하면 딱 700만 원, 800만 원이면 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저런 돈까지 쓰고 대학 가야 되니? 그러고 저는 떨어진 우리 딸 때문에 재수 때 몇 천만 원 썼습니다. 정말 정보, 내가 뭘 모른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도 한번 느꼈고, 삼수를 다시 하면서 애가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학원도 보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삼수 때 마지막에 제가 영화 감독들 제가 아는 친구들 막 붙여서 막 공부도 시켰는데 아마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수시 때 6개 학교를 낼 수 있잖아요. 6개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정시 때 3개 가나다군 낼 수 있잖아요. 3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대 넣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세상에 자기는 없는 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아무도 안 받아주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든 애한테 제가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 아빠 말 듣고 이놈아 그렇게 잠 퍼잘 때 잠 왜 잤니? 또 시작해서 애를 밤새 울렸어. 저는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얘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 그때는 미안한 줄 몰랐는데 요즘 그 생각만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애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중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왜? 부모보다 애가 더 고민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받아주는 벽을 받은 아이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보면 저거 절벽이거든, 사실은. 그렇게 우리 딸은 재수 3수를 한 거야. 그럼 총 몇 번 떨어진 줄 아세요? 20번 떨어진 거야, 20번, 애가. 그러고 3수를 딱 했는데, 와, 수시에 다 붙었어요, 6개가. 그러니까 애가 그 느낌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애가 막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에요, 애가. 그리고 성장하더라고요. 살도 막 혼자 알아서 잘 빼고, 4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졸업하고,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다 불확실성에 대한 스스로의 저항을 능력이 있다. 그거를 부모들이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함께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 넘어 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롤모델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꿈에는 반드시 롤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과학자와 지금 젊은 신흥 작가, 신흥 교수나 신흥 과학자들이 누구가 있는가를 자료를 찾아서 그들의 성장 과정과 그들의 브랜드와 스토리텔링을 애들이 롤모델로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돈이 최고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서울대, 의대, 저는 그게 잘 안다. 아까도 얘기했죠. 고대 빼따레가 갔는데 서울대 경영 가는 아이들. 또 연대 세브란스에 합격했는데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다시 1년 재수한 아이들. 물론 자기 욕심이 있겠지. 그 욕심은 상대적 가치인 거예요. 왜? 야, 제가 갔는데 서울대 의대를 내가 연대 가면 되겠니? 그거예요. 평생 따라다닐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서울대 의대 합격선 모아놓고 한 분이 유명 인사가 특강을 하러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 꿈이 뭐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꿈은 서울대 의대 합격의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의 꿈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원천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세상에 한 명도 남지 않게 하겠다. 심장이 약한 아이들 내가 다 살려놓겠다. 뭐 이런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은 꿈이 딱 서울대 의대 가는 게 꿈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꿈 넘은 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갖는다는 걸 롤모델을 갖고 그 롤모델이 과연 뭘 할 것인가. 아까 맞아. 교사의 꿈을 갖는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롤모델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래 사회가 너무 바뀌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6T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술적인 얘기에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우주기술, 환경기술, 문화기술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을 합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 나가려면 앞으로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때 필요한 기술이 뭔가를 지금 찾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포매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부모가 다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전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점수가 나오면 내 등급에 맞는 전공에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큐레이션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또한 다 인공지능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정보 보호입니다. 공격적 해킹과 방어적 해킹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저 대학 때 처음으로 그 프린트된 성적표가 나왔어요. 컴퓨터가 그 전에 막 수기로 쓴 도장 찍은 성적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 나와서 우리 전산 결혼 시간 질문에서 한 친구가 웃긴 친구. 교수님, 컴퓨터가 성적 주면 해커가 와서 자기 성적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교수님 말씀. 그 정도면 걔 성적 그게 맞다. 그 정도 바꿀 능력이 있으면 걔 그 성적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해킹하기 쉽거든요. 인터넷에 막 많이 서비스돼 있고. 그래서 요즘 국가정보원에서도 가장 많이 뽑는 게 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정보보호학과가 1등이에요. 입시가 지금. 정보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드론 떠댕기죠. 앞으로 공군에 병사 없습니다. 다 드론이 공격합니다. 지금 구축함, 잠수함 다 무선으로 무인 잠수함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2족 보행, 4족 보행 로봇 나오면 걔들이 전사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이 전쟁 안 하고 그 뒤에 조종하는 사람들이 전쟁하겠죠? 그 조종하는 사람들의 주도권이 뭐냐? 해킹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해커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걔들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다 로봇 만들어 놔봤자 그 해커들이 반대로만 획 바꿔버리면 걔들이 북한 병사가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정보 보안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정보 보호가 아주 유명한 과고요. 그 다음에가 전기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뭐 3만 명 더 뽑는다고 하고 있어요. 1년 내에. 제가 그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플랫폼 만들 때 현대자동차랑 어느 정도의 상대가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니까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안에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진이 2만 5천 명이래요.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합쳐서 60명이랍니다. 이 말 들으니까 현대에서 참 못 사겠는 거야. 느낌이 지금 분위기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을.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인원을. 그래서 자리가 필요하게 거죠. 자동차 플랫폼도 만들어야지. 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 지금 해킹이요. 이제는 에너지도 해킹한다며. 에너지도 무선으로 뺏어온대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해킹으로 저 차에 있는 전기를 뺏어온다. 그리고 배터리가 더 충만하면 배터리 없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만 원 받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나노경제, 공짜경제, 구독경제, 공유경제, 바이오경제. 이게 지금 경제 시스템이 변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다 정수기나 비데 쓰잖아요. 그쵸? 2년, 3년 약정하고 끝나고 나면 그만 쓸까 생각하면 또 전화가 와. 3년 되셨고요. 더 좋은 기능이 나왔습니다. 바꾸시면 가격이 월 정액제가 낮아집니다. 또 바꾸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코웨이에 돈 바치고 사는 삶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구독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월 얼마씩 내는 게 돈이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열 몇 개 내봐 그것도 몇십만 원이잖아. 그런 구독경제에 우리가 늪에 빠져버렸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것이냐. 적응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게 전공이에요. 반대로 이러다 보면 잉여 시간이 많이 생기죠. 그럼 그 잉여 시간에 필요한 전공이 뭐냐?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죠.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과 상담을 한 치료. 최근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그만뒀더만 취직하겠다고 뭐 아버지가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잘못 썼던 애. 그 친구를 아버지가 또 얘기하잖아. 애가 아프다. 요즘 부모들이 다 결론이 우리 애가 아프다. 뭐 후보도 아프다. 많이 아파요. 사실 요즘 애들이. 많이 불안하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상담 치료 아주 필요합니다.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그 상담 과정이에요. 심리적 치료를 했던 한 작가가 쓴 책이에요. 지금 당장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마음. 그거 쓴 책입니다. 치료나 힐링, 웰빙과 웰다잉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해진 시대가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하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일자리와 전문적인 기술을 만든 일자리가 지금은 공존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맞는 아이의 취향과 적성과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전공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도 아니에요. 그저께가 얘기했죠. 화이자 CEO가 이거가 끝나는 날은 2024년이 돼야 된다. 원래 새로운 변종이 많은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백신과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5년이랍니다. 인류 평균. 근데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5년 기다려서 하면 사람들이 지치니까 계속 곧됩니다. 곧됩니다. 2년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바이 코로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함께 가는 교육. 지금 올해 22학번이 들어오면 걔들은 졸업할 때까지 코로나야. 어쩌겠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대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시키는 교육. 그럼 상황에 맞게끔 안정적인 그 상황을 맞춰서 대면 강의와 대면 상담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이 당선이 안 됐어요. 왜 당선이 안 되냐? 지금 21학번, 지금 21, 20, 19학번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총학생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9학번들이 학교에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신입생 OT도 안 해봤지, 축제도 한 번도 안 해봤지, 농활도 안 해봤지, 아무것도 안 해본 아이들이 총학생회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대학이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신입생 환영회라고 3월 내내 술 먹는 거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응답하라가 돼버린 거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대학 문화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겠죠.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죠.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디자인한 대학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학교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는 우리 학교에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소프트학부 지금 공대로 간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과 디자인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여러 아시는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대 기술과 접목하고 있고 정보보호학과,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를 가르치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런 학과들 지능 기전은 인공지능 기술 전기학과라는 약자예요. 그걸 한자로 써니까 지능 기전이 된 건데 거기에 자율주행과 로봇을 가르치고 있고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항공우주는 드론, 우주기술 같은 거 나노 신소재, 그 다음에 양자 원자력 아마 이번 전공 끝나고 나면 원자력은 꽂힐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원자력 전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력,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있어요. 이건 남녀공학생 다 올 수 있습니다. 국방시스템공학과는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거예요. 4년 내내 무료입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해군 소위가 돼서 7년 근무하면 해군 관련 기업에 취업이 돼요.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전체를 파일럿을 만드는 공학과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그래서 공군 장교로 하고 7년 후에 민영 비행사로 취직할 수 있어요. 학비는 다 무료고. 이런 전공들이 다 학교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세종공대가 75%가 넘는다는 거. 와, 이 말씀 드리려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이런 그 전공 말고도 오면 공대로 들어왔는데 아이돌처럼 무용학과 공부도 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호텔 경영학과를 들어왔는데 웹툰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연계 융합전공이라고 또 다른 전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대를 들어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원자력공학과를 들어왔는데 웹툰을 그릴 수 있고 경제학과를 왔는데 무용과 가서 현대무용 그 다음에 스트리트 댄스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18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지가 부지런해야 돼요. 이건 학교가 만들어놨으면 고등학교처럼 불러서 하는 거 아니야. 지가 찾아가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재 작년으로 세종대학교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아시아 1% 대학이 됐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계 100위권 대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입학시장 되고 나서 만든 게 이도 프로젝트를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도가 뭐냐? 세종대왕의 왕사자 때 이름입니다. 조선시대에 왕 이름이 다 있었는데 한자가 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그 한자를 써버리면 백성들이 그 한자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 자를 쓰면 더 못 쓰잖아. 그래서 모두가 한자입니다. 이산 드라마 기억나세요? 정조 이름이 이산이죠. 그래서 세종대학은 이도입니다. 이도 한 명을 가르치려고 전국의 최고의 분야의 선비들이 한 아이를 가르쳤던 게 왕세자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이도처럼 키워보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변한 대학입니다. 세종대학교 서울에서. 그래서 저는 단연코 앞으로 10년도 가장 많이 변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까지는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지금 만화과가 만화 애니메이션과가 90년대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학교도 더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인문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 가지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분 거의 뭐 2시간째 하고 있는데 지겹지는 않지, 그렇지? 대단한 강의야 이게. 자, 이 마지막 열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세 시대에 나왔던 가장 기초적인 열쇠 디자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던 교수가 이제 한국에 1년 지나고 올 때 옆방에 있던 나이 드신 원로 교수님. 미국은 은퇴가 없습니다. 70, 80대도 교수가 강의만 할 수 있으면 강의하면 돼요. 학생이 안 오면 본인이 그만둬야 되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열쇠를 주면서 보기에는 너무 구닥다리처럼 보이지만 이 열쇠가 하버드의 모든 사무실을 열 수 있는 열쇠야 라고 주더래요. 그래서 뭔 그래 이렇게 이상한 열쇠가. 그리고 한국 오기 며칠 전에 밤에 공부하다가 혹시나 그래서 본관 쪽에 가서 문을 다 열어봤대. 다 열리더라는 거야 진짜. 그때 번뜩 생각이 났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쇠는 문 하나만 열 수 있게 만들어진 열쇠입니다. 그 열쇠의 목적은 그 문을 여는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쇠의 목적은 그 문 이외 다른 문을 못 열게 만든 열쇠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전공은 그렇습니다. 그 전공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전공 공부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딜레마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PT 중에서 한 10몇 권 소개를 했죠. 그 책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엄마, 아빠, 아이들과 사가지고 야, 너 읽어봐. 던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읽어보시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주신 노원구와 교육 플랫폼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